제6회 교육정책 토론회 2부 시작에 앞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네트워크 단장님입니다. 패널로 참여하신 김서영 논산중학교 선생님입니다. 용호진 대전 월평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박성준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순미 새뜸초등학교 선생님께서 패널 토론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창환 단장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의 2부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창환입니다. 2부 우리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 비대면 학습 사회에서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생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발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주제는 모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활용해서 격차를 줄이는 방안, 두 번째로는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한 동기부여 방안, 세 번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맞춤형 적응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방안들, 네 번째로는 교육 약자를 대상으로 학습 결손을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토론 원고를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패널께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많이 그동안 겪으셨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노력에 대한 사례들을 듣고 우리 참여하시는 패널들께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서영 논산중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동영상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중학교 교사 김서영입니다. 저는 동영상 강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영어 디지털 수업을 운영하면서 디딤 영상, 즉 학습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었어요. 영어 수업을 좋아하지만 영어 과목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듣고 그 해결책으로 영어 문법 파트와 그다음에 본문 파트를 15분 내외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수업 시간 전에 미리 보고 오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핵심 개념을 청취하고 학교 수업을 들으면 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원격 수업과 달리 그때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업 전에 디딤 영상을 보고 오는 수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영어 디지털 수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 영어실에 무선 인터넷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 1인 1 디바이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 시간 중에 이제 개별 이어폰으로 듣게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기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영상을 듣고 보면서 멈춰서 다시 필기를 하고 놓친 부분은 다시 듣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로 계속 영상을 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인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그 시간표대로 정해진 날에 매일매일 이제 수업을 실시간으로 듣는 그런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3학년 영어 학습 지원단으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다가가려고 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이제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그 영상 실시간 수업이 끝나면 해당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교육청에서 해당 그 사이트에다가 다시 올려주시면서 추후에 학습하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와서 저 역시도 이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찍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 학교 학습 플랫폼이 EBS 온라인 클래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초반에는 이제 EBS 영상을 게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시간 그 어서 온라인 학교 영상도 게시를 했었고, 그러다가 점차 제가 직접 영상을 찍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입시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시험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출제하시는 교사가 직접 이제 해당 진도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지도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파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학생들이 의외로 그 한글 프로그램이 집에 많이 안 깔려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PDF 전환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좀 받아볼 수 있게 제작을 해서 올렸고, 그러고 이제 그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대면과 비대면이 병행되면서 학습지를 미리 나눠주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하고 똑같이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어 나가던 것을 원격 수업일 때는 그대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아이들이 질문을 해도 질문을 받을 수 없는 점,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습 상황이나 수준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형상평가를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디지털 형상평가를 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도구가 있는데 제가 어떤 한 도구를 선택을 해서 디지털 형상평가를 보면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했는가, 그리고 해당 영상에 궁금한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 이외에 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사실은 설문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아이들이 뽑은 강점은 반복 시청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은 한 번 들으면 다시 없어지지만 이 영상이 계속 있으니까 시험 기간에 다시 볼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또 원하는 부분만 다시 볼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정에 있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갔거나 외출을 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그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좋았고, 그리고 원래 9시에 그 수업이어서 9시에 영상이 올라가도 그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들었어도 추후에 주말에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학생들의 장점이 뭐였냐면 집중력 있게 학습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수업 시간 45분, 40분, 50분 사이에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 준비시키고 학습 태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 할애가 되고,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도 이제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가 없이 줄곧 수업만 할 수 있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깔끔하게 영상이 제작되어서 좋았다라는 아이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그 장점은, 제가 처음에 디딤 영상이나 학습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제 계기와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 사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농사노천에 있거나, 그러니까 방과 후에 뭔가 더 추수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친구들에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직접 나에게 말을 하듯이 영상을 제작해 주신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강점으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계속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영상 강의가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 좀 고려되어야 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많이들 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해당 시간에 이제 학생들의 관리, 집중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나름의 플랫폼이 좀 준비되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별도의 어떤 이렇게 획일화된 플랫폼은 없고 선생님들이 그냥 편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학생들이랑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해당 영상을 15분, 20분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보고 집중력 있게 보고 나서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영상 강의 제작을 위해서 올해 학교에서 그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기자재 구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예산 사용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런 점들이 조금 많아서 선생님들이 조금 개인 예산으로 많이 구입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의 그 예산 사용이 조금 원활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저희가 입시라는 거에 그리고 또 내신 성적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서 위주의 동영상 강의를 많이 제작을 하는데 그 교과서 출판사의 저작권이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도를 나가다 보면 그 동영상 파일, 뭐 소리 파일, 그다음에 교과서 그 출판사의 학습지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럽고 다시 제작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다면 저희가 보다 편리하게 학생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 생각에는 동영상 교육이 여러 장점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 따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격차를 만들어낼 때 공부를 하기 싫거나 또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학생에게는 우리가 동영상 강의가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용호진 대전 월평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한 동기부여 사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평초등학교 용호진입니다.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 유발입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습을 시작을 하게 하고 계속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요. 자동차를 비유해보면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계속 나아가게 할 연료를 주입하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학습 동기 정도에 따라서 학습자의 뭐 만족도라든지 또는 학업 성취, 학습 집중력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따라서 교사는 보통 수업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지,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강화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학습 동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칭찬을 하거나 또는 보상을 하는 등의 내적 동기, 그리고 학습자 스스로의 직접 성취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을 통한 내적 동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학생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공부에 재미를 느끼면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그런 학습자가 많지는 않죠. 저는 성인 학습자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습자들에게는 보통 외적인 동기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적인 동기 유발로 나아가게 확대를 하려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교실에서 외적 동기 유발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은 선생님이 주는 칭찬 스티커 또는 사탕 또는 뭐 젤리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지속적으로 눈을 맞추고 또는 학생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그 다음에 칭찬, 박수도 쳐주고 어려움을 느낀다 싶으면 힌트도 주고 학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주의도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학습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등 이런 것들을 다 학생들과 1시간 내에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갑니다.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래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새 학기가 되면 교사들이 가장 먼저 학습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학생과 서로 래포 형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 3, 4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개학이 연기되고 그러다가 4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개학이 됐는데 이런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레포 형성을 다 무시한 채 바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지만 기존에 했던 교육 방식과 비교해 봤을 때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 습관이 잘 이루어진 학생인 경우에는 스스로 빨리 적응해서 원격 학습도 잘 이끌어 나가긴 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 원격 수업에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쌍방향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만 자체로도 학생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느끼고 흥미를 가졌었는데요. 온라인 개학하기 전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콘텐츠를 학습을 하다가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학습하는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큰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떨어진 학습 동기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교사학습 공동체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상호작용입니다. 쌍방향 수업을 처음 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단순히 콘텐츠로만 진행하던 수업과 쌍방향 수업의 차이는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학습 동기랑 집중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수업을 함에 있어서도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격 수업에서만의 장점은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학교에 와서도 예전만큼 학습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놀이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놀이 활동도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온라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을 혹시나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또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 쌍방향 수업 도구 뭐 줌이나 구글 미트 같은 경우에는 소외실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모둠 활동을 한다는 이 또 즐거움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모둠 활동을 딱 시켰더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몇 개월 동안 학교에 와서 제대로 발표를 하거나 모둠 활동을 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상황이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쉽고 재미있는 주제를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활동을 늘려가니까 아이들도 금방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제시할 때도 단순히 화면하고 그 교과서의 화면과 교사의 목소리만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사의 얼굴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학생들에게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봤는데요. 이거 자체도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선생님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학생이 참여하는 게 더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 친구가 참여했을 때 조금 더 집중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글 미트나 줌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을 때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고 사전에 몇몇 학생들과 얘기를 해서 2명, 3명 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방송을 하고 참여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중간에 전화를 해서 실시간으로 퀴즈도 내고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 전화든 실제 참여를 하든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는 수업이었습니다. 이걸 볼 때 교사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학습 동기가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문서 도구나 젠보드, 그리고 패들렛 지금
다양한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역시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내가 수업에 직접 들어와서 참여를 하니까 주인 의식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내성적인 아이들에게는 조금 효과적이었는데요. 내가 혼자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한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심리적인 부담도 줄여가면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인데요. 학습 목표를 분명히 알려주고 학습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면 학습자들의 동기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피드백이 없이 진행되는 수업일 경우에는 학생들이 더 알고 싶은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흥미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학생들은 내가 이걸 대충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동기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한편으로 내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부하는 것을 누가 봐줬으면 혹은 응원해줬으면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학생들은 이제 더 열심히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고 이거 내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 라고 하면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은 실시간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었고요. 쌍방향 수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죠. 뭐 구글 클래스룸이나 아니면 기존의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 학습터에서도 게시판을 따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 게시판을 따로 추가를 해서 그 안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올리고 서로 그냥 질문도 하면서 피드백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피드백을 하기도 했고요. 비공개 댓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사만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다른 친구들을 서로 상호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참여를 해서 피드백에도 참여를 하니까 역시 적극성을 보이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과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교를 했을 때라도 온라인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느낄 때 원격 수업 기간이 됐더라도 내가 이렇게 과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생님이 분명히 나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교사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피드백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미입니다. 쌍방향 수업이든 아니면 교사가 만든 콘텐츠이든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은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당연히 학습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게임을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학습도 역시 학생에게 흥미를 주고 재미를 줄 수 있다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폭발적으로 에듀테크가 이제 발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업데이트도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을 교사와 학생이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한두 개 정도의 에듀테크 그리고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수업에서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익혀놓는다면 조금 더 수업이 풍성해지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교육놀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육놀이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진행되던 그런 놀이들이었어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놀이 중에서 잘 찾아보면 온라인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수업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쌍방향 수업 도구의 소회의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모든별로 협력을 통해서 퀴즈를 맞추는 이런 퀴즈 대회도 열어봤고요.
제가 실과도 가르치는데 실과 수업에서 식품 표시 제도와 관련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집에서 냉장고에서 한번 여러분 식품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식품 표시들을 직접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서로 맞추기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전에 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사진 자료를 보여줬는데 원격 학습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식품을 찾아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정리를 할 무렵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 핵심 단어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퀴즈를 냈는데 또 마이크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마이크를 끄면 아이들에게는 입모양만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 입모양만 보고 집중해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맞추는 이런 게임들도 같이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교사 연수들은 대부분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중점을 둔 연수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연수는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연구도 그리고 연수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 콘텐츠를 올리고 계신 이제 다양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구독자 수가, 학생 구독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콘텐츠를 통해서 수업을 할 때 EBS 온라인 클래스라든지 이학스터 중심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점차 이 원격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콘텐츠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든 재미있는 콘텐츠를 이제 수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봤을 때 재미있고 특별한 수업을 원하는 그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드백이나 재미도 역시 상호작용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학생과 그리고 교사의 상호작용은 적극적인 수업 참여 그리고 학습 동기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서 지금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습 결손을 모두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습 결손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무동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당연히 내적 학습 동기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았는데요. 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올려주고 교육 격차를 극복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용원이 선생님 거의 수업의 마술사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No Child Left Behind라는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어떤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잘 챙겨갖고 같이 함께 가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용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 하나하나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습 격차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그러한 어떤 기대에 부응해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에 대한 기대와 고민, 이러한 주제로 박성준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바뀐 일상과 마찬가지로 이 교육 현장에서는 이전과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계약이라는 용어가 생겨났고 수업을 원격 수업, 등교 수업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보수적이라던 이 교육계마저도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 원격 교육이라는 바뀐 환경 속에서 선생님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적은 컨텐츠와 온라인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저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이 온라인 상황에
학습자에게 양질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사들의 부담을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로학교라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시스템은 개별 교사가 간단히 클릭 몇 번만으로 온라인 학습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학생들에게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공유를 통해서 받은 선생님들께서는 자신의 환경 혹은 학급에 맞춰서 새롭게 수정해서 다시 한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는 선생님들의 정보 활용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업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큰 궁극적인 목표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 시간이 오히려 부족해질 것을 염려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격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했던 건 학습자의 평가 부분이었어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다양한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여기에 맞춰서 개선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사실 학습자 특성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까지 지원하기는 거의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대면 수업이라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접근해서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나 상황을 살펴보고 담화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다시 수정된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근데 계속 누적되어 갈수록 학습자는 이 온라인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고 결국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탈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에 대해서 시스템을 찾아봤는데 다양한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낯설고 사용법까지 어려워서 사용을 되게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따라서 이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수업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실시간 수업만으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걸 알게 되었고 이걸 조금 변화해보고 싶어서 전 수학 교과를 먼저 택했고 이 교과의 과제들을 학생의 집으로 배포하게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 온라인 학습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집 주변, 자신의 주변에서 조력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이 또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앱 중에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찍은 결과를 통해서 그 문자를 분석하고 그 문제와 가장 흡사한 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해결책을 알려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앱을 써보니까 그렇게 해결책을 받은 다음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큐레이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몰랐던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해설을 보게 되고 그것과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학습자의 수준을 늘려줄 수 있는 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학생들에게 깔게 했고 이 앱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보았는데요. 이 앱을 사용하기 전에는 학생들이 제가 제시한 과제의 범위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에서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앱을 도입하고 나서는 학생들이 제가 제시한 분량까지는 다 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이 앱을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이 앱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은 결과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이 돼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봐야 실력이 느는 시스템인데 그걸 간단히 스킵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앱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이 과정에서 교사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을 도입한 앱들 대부분이 교사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별 학습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기능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것을 저희가 관리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학생 스스로 이 앱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오히려 이 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 이력이나 학생들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칸 아카데미로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규모 온라인 강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선택적인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칸 아카데미의 한글로 번역된 과정 중에는 수학 과정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클래스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수학 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단말기를 사용해서 칸 아카데미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 교사인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한 결과를 되게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또 학습에 소요한 시간이나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과제에 대한 답까지도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 시스템에는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스킬 레벨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를 스킬 레벨로 평가하게 되고 최종 단계는 마스터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한번 수업을 듣고 나서 자신의 단계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스터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다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또 이 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큐레이션을 해줍니다. 이 추천을 해주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부족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학습할 수 있도록 링크를 띄워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 부족한 부분을 다시 클릭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 이 시스템에 들어가서 마스터 레벨까지 가려고 노력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 평가랑 학습 내용이 완전히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학습자 평가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제가 직접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역시도 큐레이션 해주지만 저 역시도 어떤 과제를 학생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기존 앱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이 모든 과정에 교사가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학습자의 학습 이력부터 어떤 단계에 가 있는 데까지 모든 걸 다 교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칸 아카데미의 교육 콘텐츠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수학만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는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들을 쓰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몇 가지 고민이 들게 되었는데요. 아마 대다수의 교사분들은 인공지능 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형태라고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시스템은 사실 사교육 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충북 바로학교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교육 업체에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의사에 다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학습자의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인공지능의 특성상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인공지능의 능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가게 된다면 이걸 특정 기업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현재까지도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민간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똑똑 수학탐험대라는 앱이 출판되어서 보급되고는 있지만 교육부 주도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의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공익의 목적의 앱을 기다려서 도입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이 앱을 도입하는 걸 개별 학습자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학교 전체에 보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고민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이 오히려 학습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점이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내적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학습자가 흥미를 얼마나 느끼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에 참여하는가가 이 성패를 좌우할 텐데요. 실제로 칸 아카데미 수업을 적용했을 때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 중에 일부는 아예 이탈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제가 제시한 학습 내용의 범위보다 더 많은 내용을 자신들이 찾아서 학습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평가를 예로 들어보면 현재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평가할 수 있는 건 단순히 기출문제에 맞았다 틀렸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와 인공지능의 평가 능력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교사의 능력이 월등히 앞서겠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화상을 분석하고 대화의 맥락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고 평가의 능력을 교사보다 더 앞서 나갔을 때 그때 과연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들긴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평가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 교육 전반에 대한 물음이 또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게 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에 비하면 현재 상황에서의 인공지능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 증가에 따른 데이터 누적이 일어나고 이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이점이 언젠가는 도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점이 온다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에요.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까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학습자의 동기를 높일 수 있고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양질의 교육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 적합한 정책이나 방안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며, 특히 교수뿐만이 아니라 학자,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부나 교육청의 관계자, 학습자 등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접근을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준 선생님께서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해결 과제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그 장점들, 그러니까 학습자들을 어떤 상태이든지 잘 그 학습 태도나 성향,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학습자들에게 좀 더 맞춤형으로 좋은 어떤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인데요. 우리가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앞으로도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도 집에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직접 경험하신 이순미 새뜸초등학교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제가 담당하는 특수학급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청각장애, 지적장애, 또 학습장애뿐만 아니라 주의 집중의 문제, 행동 문제, 인지 문제까지 겸하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보통은 개별화 협의회를 거쳐서
주로 극간 차이가 분명한 국어와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개별화 협의회 하기 전에 학기 초에 약 2주간의 교실 적응 기간을 지난 다음에 학습에 대한 검사, 또 심리 검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리 정서 상태나 또 또래 상호작용하는 것, 학습 수준 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들을 저희가 얻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올해는 이런 개별화 협의회조차도 유선으로 실시를 해야 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학생은 올해 신규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 배치가 되어서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학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개학 이후에 마주친 어려운 점은 기존의 학생들이 학교 생활 및 또래 증진을 위해서 실시했었던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활용했었던 자료들을 하나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학습 꾸러미 혹은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형태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이나 또 이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저희가 미리 고려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고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또는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학습 꾸러미를 제작해서 집으로 배달하고 또 그 꾸러미를 다시 받아보아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에 거주한 학생도 있었지만 좀 원거리에 거주한 학생들도 있어서 뭐 이 친구들한테 택배 서비스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꾸러미를 일과 중에는 만들고 또 퇴근을 하면서 배달을 하게 됐는데 제작을 하고 배달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노력이 훨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 말고도 저희 옆반에 또 다른 특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실무사 선생님도 한 분이 계셔서 특수교사 2명과 실무사 하나가 정말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점심 먹는 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계속 꾸러미를 만드는 일에 온 하루 종일 시간을 소비를 하였던 것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러미를 보내고 나서도 고민이 되는 것은 일반 학생들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고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금방 그 과제에 대해서 실증을 내기 마련인데 저희 학생들 중에도 맞벌이 하는 부모님 밑에 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었고 또 그 과제 수행 이후에 피드백이 바로바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학습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하나 하는 고민을 또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습 꾸러미를 집 앞으로 배달을 하고 이 친구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과제를 하게 되면 그 과제를 완료하고 다음 꾸러미가 배달될 그 시점에 집에서 한 꾸러미와 맞바꾸어서 다시 그거를 학교로 갖고 와서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과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또 혼자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과제 완료한 것을 보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기 혼자서만 그냥 답을 적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중에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시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 개별 수준에 맞게 제작한 학습 꾸러미라는 게 무색해 보일 정도로 학습의 효과와 또 저희들 교사의 노력 대비 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저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많이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과제를 한 학생의 경우도
부모님께서 바로 옆에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학생이 있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세 조정된 단위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저희가 제시를 했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어도 반드시 교사의 전문성이 같이 곁들여져야지만이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학습 꾸러미를 집으로 발송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우선 저희가 학습 꾸러미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과목별, 학생 수준별 학습 자료와 함께 주마다 독서 주제를 정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한 도서를 5권씩 선정했고, 책을 읽으며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 자료에 맞게 활동지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신경 썼던 부분들이 학생들이 거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놀잇감이나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선물들도 함께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다면 또래 학년의 교과서를 재구성하고 특수학교 교재를 재구성해서 바로바로 학생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형제의 적은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별, 과목별 자료를 제작하는 게 어려웠고, 또 저희가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료를 제작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보내야 하는데, 특수교사 2명과 실무사 1명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이것들을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두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특성상 사실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교사의 언어적 또는 신체적 조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집에서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많은 수학적인 교구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챙겨서 집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냥 교사와 학생 거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수업이 가능을 했다면, 학생들 8명에서 9명 개별 집으로 보내야 했기 때문에 원래 한 개, 2개 정도씩만 학교에 구비하고 있었던 것을 학생들 집으로 꾸러미를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 수에 맞게 교구도 새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원하는 시간에 그 꾸러미가 발송이 돼야 되는데 교구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직접 문구점마다 또는 파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팔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또 저희가 가장 힘들었었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그것을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시도했었던 것이 저희가 학생들이 배우길 원하는 내용을 직접 또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학습 자료들을 PPT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제작한 PPT를 다시 선생님 수업을 하는 목소리를 입혀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이 조금 더 곁들여져서 그 과제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링크를 공유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보낸 아이는 보았지만 또 그조차도 선생님이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지 않고 교구를 조작하는 방법조차도 몰랐던 학생들에게는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쌍방향 수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것을 받아서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차선으로 선택을 한 것이 부모님이 퇴근하신 후에 부모님과 제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학생과 수업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학생은 공부하기 싫다고 뛰쳐나가기도 했고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뛰쳐나가는 또 학생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가시는 동안 저는 홀로 외로이 학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수업할 거리들을 다 집으로 챙겨가야 했고 저도 퇴근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라서 저희 아이가 방해를 하기도 했고요.
또 부모님도 퇴근하시고 나서 쉬셔야 되는데 저녁 식사가 다 마친 후에 뭐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간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난간에 부딪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정말 학생 수준에 맞춰서 교재를 만들었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라도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교구와 재료들을 챙겨서 보내는데 사실 그냥 백주로 돌아오는 그 학습지들을 봤을 때 너무 좌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지요. 또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학생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적 학급에서도 또 이제 제가 보내주는 뭐 동영상 과제를 통해서도 듣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보통 청각장애 학생들은 입의 모양을 보고 구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냅니다. 그런데 보통 동영상으로 강의를 제작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직접 나오지 않고 이제 목소리로만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양을 보여줄 수 없어서 학생이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얘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해주게 된 것이 때마침 교육청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기기는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해 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탭이었어요. 그래서 탭을 집으로 보냈고 학생이 그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또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할 때 2개로 화면을 분할을 해서 한쪽에는 온라인 콘텐츠인 수업, 또 한쪽에는 음성 자막 변환 시스템인 앱을 실행시켜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목소리가 자막으로 변환이 되고 이 학생은 학습의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그 앱을 2개를 실행을 해놓고 자막이 얼만큼 잘 번역이 되나를 봤어요. 그런데 기계인지라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말할 때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좀 다른 소리가 들어가면 그 소리까지도 거기에 써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이 문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른 소리들이 자막으로 변환이 되면서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글의 내용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번역이 돼서 그 역시도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도구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독서 활동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국어책을 읽다 보면 글밥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를 했었던 것이 그림책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독서의 흥미도 불러일으키고 짧은 글밥이지만 그 안에 배워야 할 어휘들이나 또 받침이나 문장의 구조들의 등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 활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시립도서관 또 동마다 위치해 있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도 모두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있는 그림책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읽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도서관 문이 닫혀 있었지만 도서관을 담당하는 저희 학교 선생님께 열쇠를 받아서 저희 교사들 이름으로 각각 30권씩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꾸러미 나갈 때마다 그 주의 주제를 정하고 주제를 정한 것에 맞춰서 학생 수준과 또 학생이 흥미 있어 할 만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일주일에 5권씩 해서 이제 꾸러미 안에 책도 봉해서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정한 주제의 책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적게는 1권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많아봤자 4권 이러다 보니까 동일한 책을 학생들 가정으로 다 보내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주제가 되는 것들로 나눠서 보내다가 꼭 필요한 주제가 되는 책들은 저희가 일일이 다 스캔을 해서 또 역시 동영상으로 만들고 저희가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책을 녹음하고 저희가 들었을 때 제 목소리는 제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역시 학생들 반응도 뭐 너무 빠르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혹은 너무 재밌어서 뭐 10번 넘게 들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또 그림책을 듣고 과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도 있어서 그 개인의 요구에 다 부응해 주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스캔하고 또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링크를 해서 각 가정으로 그 주에 맞게 보내는데, 사실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됐던 것이 이게 과연 나중에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던 게 제일 컸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너무 재밌게 읽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걸어서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슨 문자냐면, 네,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 영상은 강제로 내리겠다는 그런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일도 확인해보고 하니까 그 영상은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의기소침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작업들도 되게 조심하게 해야 됐고,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려웠는데 그 중에 저작권법까지 찾아가면서 어떤 행위는 괜찮고 어떻게 하는 것은 걸리고,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도 해석하는 것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는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출판사마다 작가마다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를 어렵게 만들었었던 것은 우리 학생들 집에 배달할 때 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지에는 학생이 3명이 거주하는 단지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여서 굉장히 외부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단지에 오는 것도 많이 불안해했던 상황이라서 자꾸 같은 사람들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경비실 통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나중에는 문을 잘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사소한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학생들 집 앞에까지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웠었던 부분은 계속 어려운 얘기만 하게 돼서 물론 제일 어려웠던 것은 집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어려웠었겠지만 학교에서 만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그럴 일들이 집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게 돼서 저희가 들인 노력 대비 또 효과가 많이 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제일 아팠고, 지금은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같이 교구도 활용하고 얼굴을 보면서 표정도 살피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뭐 기기 보급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게 됐을 때, 학교에 나왔을 때 또 이런 기기를 다루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다른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에 있는 상황에서 뭐 마을 교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공학 기기들을 다룰 때 좀 더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지금 학교에 나와 있을 때 미리미리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학생들도 집에 있으면서 조금은 더 교육 격차를 줄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제인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를 또 이렇게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좀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서영 선생님께서 이 동영상 강의가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다는 거 저 오늘 들으면서 정말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가 부여되고 열심히 어떤 자기 주도성이 발휘되면 더 효과가 크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동기가 스스로 유발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공부를 좀 잘 못하거나 또는 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학생들에도 이게 동영상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효과가 있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서 보급했던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저한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저는 영어가 너무 재밌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빨라요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잘하고 뭐 원래 많이 아는 친구들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학교 시간에는 사실은 아이들이 궁금하고 어려워도 이걸 잘 손들고 질문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데 그 영상 속에서는 그런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없이 다시 볼 수 있고 계속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배속을 조금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늘리기도 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이렇게 배속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개별화, 맞춤형 수업에 조금 그게 실현 가능성을 제가 조금 보아서 그 후로부터 그렇군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나 그 동기부여가 좀 적은 친구들이나 가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많이 안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과 담임으로서도 그렇지만 제가 또 담임도 맡고 있는데 담임쌤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전화를 하거든요. 아침에 등교부터 시작해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사실은 영상을 봤냐 보고 있냐, 잘 했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담임쌤이 너무 전화 많이 하니까 그냥 들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심정으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는 만큼 아이들은 조금 따라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동영상 강의 잘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용원준 선생님께서 정말 종합 세트처럼 선생님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정말 이렇게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학생들 체크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또 칭찬 그 다음에 재미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동원하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 걸 제가 아까 들으면서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학생이 있지만 그런 학생은 아마 굉장히 소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제가 또 발표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가 정말 다 큰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제가 느꼈는데요. 용원준 선생님께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면 지금 학생 수가 좀 어떻게 적정한가요?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혹시 어떤 제가 대전 상황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대전에서도 조금 소규모 학교에 속해서 네네. 학급당 인원수가 한 17명 정도. 네네. 당연히 이제 학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관리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테고 피드백을 하더라도 이제 더 정성들여서 피드백을 하기도 어렵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는 학급당 인원수가 조금 더 주는 게 원격이나 혹은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가 이제 교육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데 아시지만 우리의 이제 이 감각 체계 자체가 우리가 시각, 청각, 그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가까운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듣는 것도 먼 곳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모여가지고 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지 체계가 이제 이 감각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작동이 되는데 모여서 하는 활동이 없다 보니까 개인에게도 이게 멀리서 그냥 이게 정말 온라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가까이 무슨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모둠 활동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협력하는 활동도 아무것도 다 못하는 그런 제약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학생 수까지 많아지게 되면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아마 다행히 지금 대전은 그래도 좀 소규모 학교에서 계시니까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아마 큰 학급 규모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더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 학생들, 우리 김희삼 교수께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던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이수미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그 상황을 제가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장애를 갖고 있거나 정말 여러 가지 좀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관심과 그러니까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 이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 좋은 사례를 발표하시는데 들으시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사실 격차 또는 학습 결손 때문에 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듣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선생님들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학습 격차를 해소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두 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박성준 선생님부터 한번 이렇게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이제 보편화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IT 기기를 기반으로 한 학습이 학습자에게 어떤 중독 현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IT 기기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학생들은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보편화될 교육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떤 참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참여를 해보시고 이게 나쁘다 그르다를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괜찮을까 나쁠까 이것들을 먼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수미 선생님 혹시 또 이렇게 아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혹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려워도 그렇게 같이 함께 협력해서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될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교육적인 면에서는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인공지능이나 온라인 학습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을 돌봐주고 또 바로 옆에서 피드백 해줄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없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인공지능이 더 개발이 되고 또 이런 수업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더 신경을 써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호주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처음 저희가 수업을 시작할 때는 4월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상당히 저희 교사들도 많이 어려움을 그렇죠. 겪었어요. 네, 왜냐면 네. 그동안 해왔던 교육 방식이 아니라 저희도 처음이고 학생들도 처음인 이런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초반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대학원을 나오기도 했고 원래 관심이 많아서 좀 빠른 적응을 할 수 있었는데 대다수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학기가 지나가고 2학기가 됐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만족은 많이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1학기와 별반 차이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제가 먼저 적용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해보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또 주변에서 그런 연수를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은 이렇게 비춰지지 않고 맞아요. 왜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양쪽 입장이 다 맞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희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교육부나 뭐 교육청이나 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노력을 하고 있고 등교 원격일 때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도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저도 1학기 때와 2학기 때를 비교해 보면 저희 학생들도
확실히 좀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수업의 방식들을 학생들도 많이 따라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도 보기에도 사실 온라인 교육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더 방법 개발하면서 1년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경험이 쌓여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영 선생님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모두에게 초유의 사태였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학교가 중단되는 일이 있을까? 이제는 다 준비돼서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런 정말 혼란의 시기를 저희가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드셨지만 역시 교육 전문가답게 발빠르게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여전히 못마땅하시고 아직 100% 만족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을 믿고 잘 이렇게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만들 때 저부터도 학생들이 그냥 제 자식이다. 생각하고 우리 그렇죠.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요. 저희를 네. 조금만 더 믿고 네,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향 하나를 제가 생각한다면 이 공간 개념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던 오프라인 세계가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약간 축소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동시에 갑자기 온라인 세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쇼핑 우리가 등등 이 세계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시대가 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상황,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표현하지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에 지금 바빴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던 학습에 좀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토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했던 많은 우수한 사례들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좀 더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공부하고 또 배워서 좀 더 나은 교육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교육 세계에서 뭐 가장 그래도 제대로 운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이 정말 온라인 교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도 향상시키고 또 격차를 줄이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정책 토론에 이게 같이 참여해 주신 우리 패널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는 세부 제재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정책 제언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말 국민들이 믿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더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눈 세부 의제와 관련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내된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정책 제언이 있으신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2020년 제6회 교육정책 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충남교육청에서 약간 이렇게 대표로 나가라 이렇게 전화를 장학사님께 받고는 정말 부담스럽고 제가 대표가 아닌데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생각에서 걱정했지만 이렇게 주관해 주신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와서 사실은 저희 같은 교육청 선생님들과는 교류가 많지만 이렇게 타시도의 교육청 그 선생님들과는 교류할 일이 많지 않은데 정말 많은 정보, 좋은 내용 배우고 가서 너무 영광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의뢰를 받았을 때는 정말 부담이 없었어요. 가서 10분만 얘기하고 오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촬영이 되어서 편집이 되어서 나가는 것인 것을 보니 너무 부담이 되고요. 제가 했었던 것을 말씀드리는 자리였지만 좀 많이 부끄러웠어요. 더 잘 할 걸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앞으로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서 더 노력하고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숙제 같은 것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연수를 한 개를 더 신청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부족한데 사실 제 사례가 모든 특수 선생님들의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 노력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전국에 또 세종에 저 말고도 더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응원의 말씀 드리고 또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런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여러 선생님들이 교육 현장에서 보여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듣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발전할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아마 발전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 수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 수업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는구나 이런 것도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았던 점이 하나는요. 제가 여기서 걸어서 10분이거든요. 학교가. 너무나 장소 감사드리고요. 제가 왔을 때 긴장하고 있을 때 따뜻한 커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 모두 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